친구들 안녕. 원래로 따지면 오늘 계약해서 여러분들과 만났어야 되는데 4월 6일 날 계약이 밀리면서 계속 나도 강의를 찍게 됐고 여러분들도 강의를 계속 보게 되는. 근데 유튜브를 보니까 평균 시청 시간이 2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보통 15분짜리 앞에 이상한 말, 뒤에 이상한 말 자른다도 10분 이상은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조회는 하는데 보지 않는 것 같아서 이거 밀리면 여러분들 손해이기 때문에 꼭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하나, 두 개씩 밖에 안 나는데 보는 사람들은 좋아요 눌러줘야 되지 않니, 인간용으로? 유튜브 시작하니까 결국 좋아요를 구걸하게 되네요, 여러분한테. 앞에 말 그만하고 이제 43페이지 고대 일본에 발전하겠는데 우리가 세계사 시간 때 배울 일본사는 오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수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중국사로 넘어가면서 가마쿠라, 그 다음에 무로마치 에도, 이때는 막부 통치 시대라서 쇼군들, 장군들에 의해서, 무사들에 의해서 권력을 장악했던 시기로 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에도 막부 후반부에 가서 결국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근대화 국가를 일어서게 되고, 근대화 이후에 침략전쟁, 그부터는 세계사가 이제는 딱 동양사, 서양사 나는 게 아니라 그 제국주의 시대부터는 전체적으로 다 맞물려 있게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어서 이렇게 일본사가 진행이 되고 지금은 아스카, 나라, 헤이안 이 시대를 43쪽을 통해서 동아시아사가 아니기 때문에 세계사에서는 간단하게 각 시대별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야마토 정권의 성립과 발전부터 고대 일본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봅시다. 첫 번째 줄 일본사와 관련돼서는 첫 번째 줄에 신석기 문화인 조몬 시대를 거쳐서 벼농사를 바탕으로 청동기와 철기가 사용된 야요이 시대가 전개가 됩니다. 일본사는 조몬 토기, 야요이 토기, 이 토기들이 나온 거를 바탕으로 해서 조몬 시대, 야요이 시대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몬 시대가 바로 신석기, 그리고 벼농사, 청동기, 철기가 사용된 야요이 시대.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줄 이후 이 야요이 시대를 거쳐가면서 각 지역에서 소국들이 출현하게 됩니다. 이 소국이 출현한 거는 중국 역사서에 이렇게 기록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 소국들 중에서 세 번째 줄 3세기경에 가서는 야마타이국을 중심으로 약 30여 개의 소국 연합체가 형성이 되고 바로 그 아랫줄 3세기 말 4세기 초 일본 최초의 통일 세력인 야마토 정권이 성립이 됩니다. 일본사는 여기서부터 좀 기억하면 됩니다. 야마토 정권이 3세기 말 4세기 초에 들어서 이 소국들을 통일한 통일국가 세력으로 야마토 정권이 성립이 되는데 바로 두 번째 그 아랫줄이네요.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줄 대형 고분이 많이 들어진 고분 시대가 6세기까지 지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야마토 정권부터 해서 6세기 때까지 이때의 특징들은 엄청나게 커다란 무덤들, 고분들을 만들게 되는데 옆에 그 오른쪽 사이드에 보면은 일본 최대 무덤인 다이센 고분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무덤이 있습니다. 앞은 네모난 모양이고 뒤는 둥근 형태, 전방 후원분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그 주변을 해자, 그래서 이 고분 상당히 이 시대의 지배층, 왕의 무덤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만들었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의 무덤 가서 도굴되면 안 되니까 물로 이렇게 쫙 그쪽으로 쉽게 갈 수 없게끔 만드는 해자를 둘러싸여 있습니다. 어쨌든 이 6세기까지 이렇게 고분 시대가 만들어졌고 지속됐고 그 줄 끝에 6세기에는 한반도로부터 불교가 전래되게 됩니다. 한반도 삼국시대 중에서 어느 나라일까요? 노리사치계. 기억 아무도 안 나겠지? 네, 백제 성왕 때가 바로 이때 백제로부터 불교가 전래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대 문화에서 조금 중요한 사람, 바로 그 줄 계속 보니까 쇼토쿠 태자가 나옵니다. 이 쇼토쿠 태자의 주도로 일본 최초의 불교 문화인 아스카 문화가 발전하니 이 아스카 시대, 바로 아스카 문화 핵심은 일본 최초의 불교 문화가 됩니다. 대체적으로 이 아스카 시대는 6세기 말부터 7세기 전반부까지 불교 문화 시대, 아스카 시대, 바로 아스카 문화, 불교 문화 시대가 됩니다. 대표적인 절 하나가 있는데 호류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호류사 하면은 삼국시대와 일본의 그 문화 전파 교과서에 1학년 한국사 시간 때 다 배웠는데 아마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날 겁니다. 담징이 그렸다고 전해지는 금당벽화가 이 호류사에 있고, 현재는 담징이 100% 했다라는 건 거의 뭐 설에 좀 불과해서 우리 교과서에 아마 한국사 교과서에는 그려졌다라고 전해지는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 내가 호류사는 한번 전체적으로 그 전국의 사회 역사, 초중고 사회 역사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뽑아가지고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신청해서 간 적이 있었는데, 일본의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높은 목탑이 현재 호류사에 남아있고, 백제관음상이라고 해서 관음보살상 자체 이름이 백제관음상이야. 그래서 백제의 영향을 받은, 그래서 한일간의 그런 고대 사회 때 삼국시대, 삼국의 나라들과 여러 교류했던 그런 게 남겨있는 절이 호류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현재 나라현에 있게 되는데, 아무튼 불교 문화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계속 보니까 밑에서 세 번째 줄, 7세기 중반 당나라에서 파견된 견당사, 당나라에 파견한 거야. 파견한다, 당나라에. 그래서 견당사라는 사신을 통해서 중국 문물이 수용되면서 다이카 개신이 일어났으니, 개신은 개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이카 개신, 오른쪽 사이드에 보니까 당나라 율령 체제를 모방한 거야. 그래서 실시한 정치 개혁으로 핵심은 국왕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 추구. 그래서 요 사이에 다이카 개신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아스카 문화, 아스카 시대부터 나라 시대 가기 전에 그 사이에 7세기 중반에 다이카 개신, 핵심은 국왕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 확립, 당나라의 율령 체제를 받아들이게 된 거. 그리고 그 줄 끝에 7세기 말에 가서 드디어 일본이라는 국호, 원래 계속 외였잖아, 외. 나랑 한국사 수업한 사람은 알겠지만 외, 오랑캐 외자인데 여러 오랑캐들 중에 가장 찌질한 표현이 외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외라는 표현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7세기 말에 일본이라는 국호, 그리고 자신들의 왕을 천황이라는 칭호가 이때부터 사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넘어가는 시대가 바로 나라 시대, 그리고 헤이안 시대가 되니 계속 살펴봅시다. 나라 시대와 헤이안 시대의 전개. 첫 번째 줄, 8세기 초 나라 지역에 가서 당나라의 장안성을 모방한, 지난번에 그 당나라 문화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당나라의 장안성, 계획도시였고 설계된 도시였는데 이게 동아시아 지역에 전파되면서 발해, 신라, 그리고 일본, 특히 그 일본 바로 요때 바로 당의 장안성을 모방한 헤이족 쿄를 세워서 수호를 삼게 되면서 이때부터 나라 시대가 시작되니 나라 시대는 8세기 초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헤이족 쿄는 한자로 하면은 이 서울 경자야. 오늘날도 일본의 수도가 도쿄잖아. 이거를 쿄, 일본식 발음으로. 그래서 헤이족 쿄, 여기가 바로 수도가 되는 거지, 나라가 현재. 그래서 나라 시대가 시작되니 나라 시대의 특징들만 좀 살펴보면은 두 번째 줄, 율령제를 토대로 중앙 집권 체제가 강화됐고 도다이사와 같은 대규모 사찰들이 건립이 됩니다.
옆에 사이드에 보면은 도다이사 대불전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큰 목조 건축물로서 현재 건물은 에도 시대 때 재건한 겁니다. 이것도 그때 그 초중고 사회 역사 선생님 뽑혔을 때 여기도 가서 살펴봤습니다. 이 안에 어마어마한 청동으로 만들어진 대불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얘기하는 거. 뒷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뒷페이지 가서 좀 보고, 아무튼 요 나라 시대 때 대표적인 절 도다이사, 바로 이런 대규모 사찰.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은 얘기했습니다. 호국 불교, 국가를 보호하는. 근데 그 국가가 누구야? 바로 왕.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왕, 천황이 되겠지. 그러면서 중앙집권 체제 강화되면서 이렇게 커다란 절들 만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 끝에 견당사, 그리고 견신라사, 신라에도 사신을 파견해서 견당사, 견신라사를 통해 대륙의 문물들이 활발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역사서인 고사기, 그리고 일본 서기, 그리고 일본의 고전 시가를 엮어 만든 만연집, 이런 것들이 나라 시대 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 8세기 말 수도를 오늘날의 교토 지역, 그래서 헤이안쿄로 옮기면서 400년간 헤이안 시대가 지속이 되니, 헤이안 시대 교과서에 보니까 8세기 말, 계속 봅시다. 어쨌든 이 8세기 말에 바로 헤이안쿄, 오늘날의 교토 지역으로 가게 되면서 헤이안 시대가 하게 되니 헤이안 시대의 특징들을 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 이 시기에는 장원을 바탕으로 귀족 세력이 성장하니 귀족 세력과 함께 같이 거기다가 해야 될 게, 지방에서는 후족 세력들이 같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귀족, 후족들이 자신들의 땅을 늘려가면서 장원의 형태로 소유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 계속 끝에 보면은 이 귀족 세력 중에서 후지와라 집안 대대로 황실과 정략교령을 통해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으니 후지와라 씨, 후지와라가 성씨야. 이 집안은 어느 집안이냐? 바로 외척 집안입니다. 동아시아는 대체적으로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외척 집안. 중국의 조금 특징은 환관들이 좀 득세했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외척 집안들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대표적인 집안은 경원이 씨지, 이자겸네 집안. 어쨌든 정략 결혼을 통해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니, 그리고 그 줄 끝에 9세기 말 견당사 폐지, 그리고 10세기 전반에 가면서 당나라, 발해, 신라의 멸망으로 동아시아 지역에 정세 변화가 좀 일어나니까 이를 배경으로 외래 문물을 일본의 풍토 그리고 기후에 맞게 소화하려는 문화가 발달했으니 그 문화가 바로 국풍문화가 됩니다. 헤이안 시대 때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거, 국풍문화, 국풍문화의 특징, 밑에서 세 번째 줄, 일본 풍토와 기호에 맞게 외래 문물을 바꾸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배경, 바로 동아시아의 엄청난 변화, 당나라 멸망, 발해 멸망, 신라 멸망. 그러다 보니까 외래 문화, 이거 그냥 그대로 받기보다는 우리 스타일로 바꿔야 되는 거 맞지 않니? 라고 해서 국풍문화, 국가의 풍습 이렇게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나라 스타일로 바꾸자. 그래서 이 국풍문화 대표적인 게 밑에서 두 번째 줄, 한자를 간략하게 고쳐 만든 가나 문자. 그래서 한문을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스타일로 좀 바꾸자라고 해서 가나 문자 만들어지게 된 거고, 그 줄 끝에 일본 고유의 시인 와카. 분명히 중국으로부터 시 쓰는 걸 받아들였지만 우리 스타일로 좀 바꾸자. 그래서 일본의 고유 시인 와카, 바로 이때 국풍문화 헤이안 시대 때 발달했고, 주택이나 관복 등에서도 일본 고유의 특색이 나타났으니 바로 밑에 있는 게 대표적인 국풍문화와 관련된 건축물이 됩니다. 옆에 설명을 보니까 묘도인 봉황당이라고 해서 연못을 중심으로 한 정원 정면에 봉황당을 배치했고 헤이안 시대 국풍문화의 대표적인 건축물이 됩니다. 그런데 이 헤이안 시대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귀족도 귀족
귀족들이 성장했고 호족 세력도 성장했는데 특히나 헤이안 시대 때 후반부에 가서 호족 세력이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왜? 지방 세력이잖아, 호족 세력들은. 지방 세력이 성장한다는 얘기는 중앙이 지방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 중앙이 왜 컨트롤하지 못해? 바로 후지와라 시와 후지와라 집안, 이들이 바로 권력을 장악하게 되다 보면서 이 헤이안 시대의 말기를 간단하게 좀 얘기하다 보면은 호족 세력과 귀족 세력이 성장을 해. 바로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헤이안 시대 말기에 호족 세력들이 성장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중앙에서의 왕권이 약화되니 지금 뭐 외척 집안이 난리잖아. 그러면서 이 황실을 둘러싼 누가 황제를 하냐? 내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족 세력들이 성장하고 호족 세력들이 성장하니까 자기들이 뭘 차지하고 싶어해. 계속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되잖아. 그러면서 농민들의 땅을 야금야금 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장원이 확대돼. 땅들이 넓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각각의 호족 세력들,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무사들이 필요하겠지. 그러면서 이 장원을 지키기 위해서 귀족 세력들, 호족 세력들이 무사들을 결국 고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무사들이 성장을 하게 되고 무사 계급들이 등장하고 성장하면서 결국 무사들의 시대인 막부, 가마쿠라 무로마치 에도 막부. 왜 갑자기 헤이안 시대 하면서 이렇게 무사들이 다스리는 시대가 됐느냐? 이런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이안 시대 말기, 중앙에 왕권이 약화되고 황실을 둘러싼 내분, 그러다 보니까 지방 세력들이 계속 장원을 확대, 그 장원을 지키기 위해서 무사들을 고용하게 되고 이러면서 무사 계급이 성장하면서 결국 칼 쓰는 놈들이 결국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서 이런 시대로 쭉 이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43페이지에서는 각 시대, 아스카, 나라, 헤이안 각각의 시대 때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44쪽으로 넘어가서 동아시아 문화권의 형성,